2010년 6월 남아공 월드컵이 한창이던 날이었다. 기업 연수회 이벤트 진행자였던 김명철은 당시 32세의 건장한 남성이었다. 185cm의 키로 덩크슛을 할 정도로 농구를 잘하고 좋아했다. 그는 아름다운 약혼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보안요원 알바도 했던 김명철은 덩치는 컸지만 약혼녀에게는 무척 다정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김명철은 약혼녀의 소개로 약혼녀의 지인, 사채업자인 이광규를 만나러 갔다. 이광규가 김명철에게 기업체 행사 알선업자 최 실장을 소개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감을 새로 얻은 김명철은 몹시 들떴다. 이광규는 두둑한 행사비를 벌 수 있는 기회라며 김명철을 꿰어냈다. 제주도로 연수회를 가는 음악인연합회의 행사를 진행하면 거금의 진행비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명철은 접대를 할 수도 있다며 약혼녀의 체크카드를 빌려서 나갔다. 김명철에게 하루 종일 연락이 없자 약혼녀는 이광규를 찾아갔다. 이광규는 김명철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이야기했다. 김명철이 끌고 나온 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갔고 브로커 최 실장에게서 성금과 선불금으로 3천만 원까지 받아갔다고 이야기했다. 저녁 11시 약혼녀의 휴대전화로 이상한 문자가 왔다. 김명철의 문자였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너의 과거를 내 친구들에게 모두 들었어. 그 이야기 듣고 너무 힘들었다. 무슨 말인지는 네가 더 잘할 거야. 그동안 너 때문에 괴로웠고 빚도 많이 졌어. 네가 알고 나서 만나는 여자가 있어. 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더 이상 너 못 보겠다. 는 내용의 문자였다. 황당했다. 실종되기 전에 월드컵 응원을 같이 하자고 한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낼 리가 없었다. 김명철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명철씨 여자친구 때문에 힘든 거 몰랐어? 그 문자 못 봤어? 나 명철씨랑 잠수 탈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김명철의 어머니에게도 문자가 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이 생겨서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갑니다. 혹시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린 자식이 철이 없어 그렇다. 죄송하다 말씀만 해주세요. 진작에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누구 때문에 빚이 많이 생겨서 누구 거짓말 때문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연락 오면 외국에 잠깐 나갔다고 전해주세요. 다 정리되는 대로 찾아뵐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라서 더 죄송합니다. 문자였다. 평소 아들이 보내던 문자와는 달랐다.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았고 맞춤법도 틀린 부분이 보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김명철이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명철의 가족과 지인들은 김명철이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일관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광규와 최 실장을 조사했다. 그들이 김명철에게 연수를 의뢰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 김명철이 도장을 찍었다는 차용증서도 이상했다.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내용은 하나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문서였다. 김명철의 인감과 지문만 여러 차례 찍혀 있었다. 그것도 억지로 찍은 것 마냥 엉성했다. 김명철의 휴대전화 추적 결과가 나왔다. 실종 다음날 새벽 김명철 휴대전화의 최종 발신 위치가 파악됐다. 비어있던 인테리어 가게 근처였다. 마지막 약속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광규가 김명철을 만나기 전에 급하게 구한 장소였다. 목격자가 나타났다. 근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이 술에 취한 걸로 보이는 한 남자를 두 남자가 업고 인테리어 가게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다. 브로커 최 실장의 신원도 드러났다. 기업 연수원 브로커가 아니라 야식집 배달원이었다.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은 이광규였다. 브로커 역할을 맡았던 최 실장이 자백을 하면서 이광규가 유력 용의자로 떠오르게 된다. 최 실장은 김명철을 만나기 전에 병원 3군데를 돌면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자백했다. 사건 당일 이광규의 부탁으로 김명철이 마실 맥주에 수면제를 탔다는 것도 모두 털어놨다. 그는 김명철이 10분 만에 기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광규를 불러 물었다. 이광규는 숨이 깬 김명철이 자기 발로 가게를 나갔다고 했다. 경찰은 비어있던 인테리어 가게를 조사했다. 과학수사대가 출동해 혈흔 감식을 진행했다. 김명철의 모발과 혈흔이 발견됐다. 정황상 살인사건이 확실했다. 이광규는 김명철이 약혼녀와 자신의 사이를 의심해 싸움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광규의 말은 새롭게 발견된 증거와 엇갈렸다. 인테리어 가게 내부 벽면에서 발견된 혈흔은 공기 중에서 피가 퍼져나가서 만들어진 비산혈흔이었다. 누군가 누워있거나 몸을 낮춘 상태에서 튄 혈흔이었다.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김명철의 모발과 혈흔이 발견된 빈 인테리어 가게의 수도 사용량이 평달의 2배가 넘게 나온 것이었다. 6월 한 달간 89톤의 물을 사용했다. 인테리어 가게 아래에 있던 댄스 교습소까지 물이 샜다. 경찰은 김명철의 약혼녀와 어머니에게 온 문자도 조사했다. 모두 이광규가 조작한 문자로 드러났다. 약혼녀에게 전화를 걸었던 여자는 이광규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광규가 탄 차량을 조사해보니 실종 이튿날 탄천의 폐기물 처리장 근처에서 30분 정도 머물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형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었다. 그로부터 30분 뒤 이광규는 차를 타고 한강 둔치로 갔다. 경찰이 일대를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물속에다 뭔가를 버린 듯했다. 김명철의 시신과 증거 불충분으로 이광규는 살인죄를 면했다. 다만 감금과 폭행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광규는 7년 뒤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 누구를 살해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이광규는 2년 전에 있었던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09년 5월 새벽 4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건축사무실에서 자신의 후배인 박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고장난 가스 온수기를 틀어 샤워 중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았다. 사망한 박 씨의 몸에서도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다. 김명철에게 써먹었던 수법과 동일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보여준 위임장 형식도 일치했다. 이광규는 숨진 박 씨 앞으로 17억의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았다. 수령인은 자신을 포함한 쌍둥이 형제였다. 2013년 5월 이광규는 무기징역, 이광규의 쌍둥이 형은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광규와 쌍둥이 형은 중학생 때부터 남달랐다. 1993년 12월 동대문에서 스케이트를 훔치다 걸렸다. 체육사 주인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고작 중학생 2명이었다. 이 사건은 신문에도 실렸고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쌍둥이 형제는 사이코였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수차례에 거쳐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악마 형제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됐다.